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있어서 162쪽에 있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련된 내용과 중개보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1시간만 문제 풀이해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문제집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제도인데요. 이를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라고도 하죠. 이 틀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시켜줬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다 지급하고 등기 넘겨줄 때까지가 바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인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도인이 받을 계약금이나 또는 중도금이나 또는 잔금 이런 것들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할 것을 권고를 할 수가 있어요. 권고할 의무는 없지만 권고할 수 있죠. 권고했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예치할 의무는 없는데, 만일 예치를 한다면, 예치할 수 있어요. 예치한다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치할 때 금액은 계약금만을 예치해도 되고 중도금만을 예치해도 되고 잔금만을 예치해도 되고 이와 같은 금액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부를 예치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예치할 때 예치 명의자는 제한이 있어요. 개공 명의로 예치하거나 또는 은행,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최신건설, 보험회사, 전문회사 이와 같은 기관에만 예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치 명의자는 개공 또는 은공탁 체험전 명의로만 예치할 수 있어요. 근데 예치할 때 예치 기관, 즉 보관 장소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예치해도 되고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다 예치해도 되고 신탁업자에 예치해도 되고 그 밖에 기타 등등으로 최신관서, 보험회사, 전문회사, 법원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치됐다 하더라도 예치가 됐으면 이행이 완료돼야지만 매도인은 예치된 돈을 찾아가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만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미리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미리 수령하려면은 금융기관이나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 보증서를 매도인은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를 하면은, 예치 명의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면 미리 수령할 수 있어요. 예치 명의자가 통장 갖고 있는 사람이죠. 네. 특히 예치함에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는 개공에게 4가지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는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 동의가 없다면 예치된 계약금 등을 무단으로 개공이 인출하면 안 돼요. 무단 인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개공 명의로 예치하면 예치하는 금액만큼의 별도의 보증을 또 설정을 해야 하고, 보증관계 증서 사본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와 이행이 완료가 되었을 때 예치된 돈을 매도인이 인출해도 좋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 방법에 대해서 약정을 해야 되고, 중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약을 하게 되면 예치된 돈을 매수인이 다시 인출해도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약정을 해야 되며, 개공 명의로 예치하면 예치하는 금액만큼의 보증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만약 개공 명의로 3억을 예치한다면 3억만큼의 보험을 설정하게 들어간 보증보험료 있죠. 보증료. 요거를 갖다가 매수인이 부담한다 라는 것을 약정을 해야 돼. 약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약정이죠.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업무정지 기간은 1달간 업무정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 요 정도는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소 암기할 사항이에요. 네. 자, 그러면 50번 문제를 봅니다. 162쪽에 있는 50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50번 문제. 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개공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서류 넘겨줄 때까지예요.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된다? 아니죠. 권고를 할 수 있다죠. 하여야 할 의무는 없어요. 권고할 수 있습니다. 네. 2번 거래 당사자는 개공의 예치 권고가 있는 경우 계약금 등을 예치해야 된다. 예치 권고가 있어도 예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치할 의무 없습니다. 예치할 수 있어도 할 의무는 없죠.
3번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이를 미리 수령할 수 없다. 아니에요.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라도 미리 수령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한다면 미리 수령할 수도 있어요. 3번 계약금 등을 개공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에서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는 분리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다.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 소유 예치금과는 분리해서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중개보수가 입금되고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그 통장에 입금시키면 안 되고 이 돈을 예치하는 돈을 보관한 별도의 통장을 하나 개설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5번 개공은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공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동의 방법 등에 대해서 약정을 해야 되죠.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자, 2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53번, 51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53번 문제 풀어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점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개공은 매수인 임차인이 요구하는 때는 계약금 등을 반드시 예치해야 된다. 요구하더라도 예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2번 이 제도는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맞지만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3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보험회사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죠. 개공 또는 은공탁 체험전에서 보험회사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개공은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는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소유 예치금과는 분리해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5번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권리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기관에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아닙니다. 보증서를 누구한테? 예치기관이 아니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개공은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는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분리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2번 개공은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예치된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3번 개공은 계약금 등을 채신권서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의무 없습니다. 개공 명의로 예치할 때는 이와 같은 의무가 있지만 보증 설정 의무가 있지만 개공 명의로 예치한 것이 아니라 채신권서 명의로 예치할 때 즉 은공탁 체험전 명의로 예치할 때는 이와 같은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4번 개공은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공 명의로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동의 방법 등에 대해서 예치기관과 약정해야 된다. 아닙니다. 개공과 거래 당사자가 약정해야 되는 거죠. 개공하고 거래 당사자가 약정하는 거예요. 즉 이행이 완료되면 매도인이 돈 인출해도 좋다라고 매수인과 약정. 중간에 계약이 해제되면 예치된 돈을 그때는 매수인이 인출해도 좋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약정. 보증 설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매수인과 약정. 그래서 거래 당사자와 개공이 약정하는 것이죠. 5번 개공이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한 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결국 옳은 것은 5번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166쪽으로 나갑니다. 개공의 보수인데요. 개공의 보수에서도 해마다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보수에서는
서술형의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되고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총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중개보수도 명확하게 틀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중개보수에 대한 166페이지 전반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봅니다. 중개보수에 대한 개념. 개공의 보수는 중개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비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가 공인중개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죠. 중개보수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완성해 준 대가인데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법정 보수만 적용됩니다. 근데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이라면 법정 보수가 적용되지 않고 아무리 중개 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중개 업무가 아닌 업무라면 분양 대행 또는 관리 대행 이건 법정 보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 보수가 적용되려면 부동산이라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가 법정 보수가 적용되는 것이고 각각 받습니다. 실비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실비를 받을 수 있죠. 하나는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즉 보증 설정 비용, 이거를 매수인 임차인과 같은 권리 취득을 해인 일방에게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 관계라든가 상태 입지를 조사 확인에 드는 비용, 즉 등기부 띄우는 비용, 대장 띄우는 비용, 이런 것들은 매도인 임대인과 같은 권리 전의뢰인 일방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죠. 중개 보수가 시험에 나오는데 중개 보수를 어떻게 받느냐? 중개 보수는 거래 금액에다가 법에 규정된 요율을 곱하면은 산출액이 나오는데 산출액을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죠. 그렇지만 만일 한도액이 있다면 둘 중에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언제 받느냐? 받는 것은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는데 약정을 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을 하지 않았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날 받습니다. 즉 잔금 주고받는 날 그날 중개보수도 받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중개보수를 산출하려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래금에다 요율을 곱하는 거죠. 거래금액은 매매면은 매매금액이 되고 분양권 매매면은 이미 납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 거래금액이 되죠. 또한 점유 계정인 경우, 즉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계약을 같이 중개했을 때는 이때는 매매 계약 거래 금액 요거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계약은 보수받지 못하죠. 교환 중개했을 때는 교환 대상물 중 큰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하고, 월세가 있는 임대차면 월차임 즉 월세 곱하기 100 거기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거래 금액이죠. 근데 이와 같은 금액이 거래 금액이 되는데 만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만일 5천만 원이 안 되면 이를 거래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계산하죠. 어떻게? 월세 곱하기 70 거기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거래 금액으로 하는 거죠. 권리금은 중개보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약정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요율을 곱하는데 이 요율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요율, 법정 요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럼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요율은 둘로 되어 있죠. 중개한 물건이 주택 및 부속 토지를 중개했느냐,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을 중개했느냐,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근데 겸용주택을 중개했을 때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을 중개한 것으로 보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이때는 주택 외의 물건을 중개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럼 주택을 중개했을 때 그 보수율은 어떻게 받냐? 주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이때 시도조례가 바로 개공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조례예요.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시도와 주택이라는 물건이 소재하는 시도가 서로 다를 때는 주택의 사무소 시도조례가 적용되는 것이지 주택이라는 물건 소재지 시도조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범위라는 것은 주택에 대해서 매매나 교환을 중개했을 때 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일방으로부터는 거래금액 1초분의 9 범위 내에 매매 교환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 전세권, 저당권 등은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지만 일방으로부터는 거래금액의 1.5분의 8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한다라고 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보수율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 따라 받는 거예요. 전국이 다 다릅니다.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을 중개했을 때는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을 봤더니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둘로 나눴어요. 주택 외이니까 주택과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오피스텔, 상가, 토지, 공장, 창고, 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겸용주택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물건을 봤더니 그 중에서도 오피스텔이냐 아니냐로 나눴어요. 오피스텔도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상수도 하수도가 다 갖춰져 있고 또한 전용 이식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목욕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는 이러한 경우냐 아니냐 그 왜냐 이렇게 둘러놨다. 이 경우는 중개한 내용이 매매나 교환은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일방으로부터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고 매매 교환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 전세권, 저당권 등은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일방으로부터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4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하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가 매매건, 교환이건, 임대차건, 전세권이건, 저당권이건 전부 다가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일방으로부터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틀이 머릿속에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이 틀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헤매이죠. 헤매. 이게 다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부터 봅니다. 1번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 무등록 중개업을 했다. 그죠?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직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맞죠? 2번 개공과 의뢰인 간의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죠. 맞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3번 주택 가로고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맞죠? 네. 4번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으시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로 한다. 맞죠? 주택 및 부속 토지에 대한 중개 보수는 어떻게 하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매매 교환은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받도록 했으니까 맞죠? 이 범위 내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하니까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매매의 경우는 주택의 경우 1,000분의 9 이내로 한다. 맞습니다. 5번 주택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공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아니죠.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 따라 받아야 되는 거지 주택 소재지 시도 조례에 따라 받는 게 아니죠. 답은 5번이죠. 네. 나머지 2번, 3번 이런 거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중개보수 계산 시 거래금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드린 것은 1번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한다. 맞죠? 예.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계약을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을 때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맞고.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 아파트 분양권 전매 중개 시 중개 보수 계산은 분양 금액의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아니죠. 분양권은 이미 납입한 금액의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분양 금액은 이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분양 금액은 무시하는 거죠. 틀린 거 답 2번이고 3번 교환 계약의 경우에는 교환 대상 중개 대상물 중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의 가액을 거래 금액을 한다. 맞죠? 큰 금액. 맞습니다. 4번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가로 열고 월세 곱하기 100 가로 닫고로 계산하여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가로 열고 월세 곱하기 70 가로 닫고를 적용하여 거래금액 적용한다. 맞죠? 월세 곱하기 100 보증금. 근데 이게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곱하기 70 거기다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맞죠? 5번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경우 중개보수 산정 시 거래금액은 3,400만 원이 된다. 맞아요. 해볼게요. 보증금 2천이고 월세가 20만 원이에요. 월세 20만 원 곱하기 100 보증금 2천 더해봐요. 그럼 얼마 나와요? 4천. 4천만 원은 이와 같은 금액으로 산정한 방법이 5천만 원 미만이죠? 그럼 이게 거래 금액이 아니라 다시 계산. 월세 20만 원 곱하기 70 그러면 274 1,400만 원 거기다 보증금 2천만 원 더해요. 그러면 3,400만 원이 되는 거 맞죠? 예. 답은 아까 2번이 나왔습니다. 6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8번 중개 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실비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실비도 어떻게 봤냐면 두 가지도 실비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공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시, 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실비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해야 되겠죠. 2번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거래금액의 1.5분의 8 이내에서 개공과 의뢰인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중개한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 외냐 주택이니까 상가니까 이거는 매매건 교환이건 상관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의 물건의 종류를 둘로 나눴죠. 그 외에 해당되니까 임대차라 하더라도 1.5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합니다. 1.5분의 8이 아니라 1.5분의 9 이내에서 개공과 의뢰인이 협의 결정하죠. 3번 개공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를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그렇죠.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조사 확인해 드리는 비용은 누구한테?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전가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해설에서 매도라고 되어 있는 매도가 아니라 매도, 임대, 매도를 도라고 고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4번 질문 봅니다. 똑같은 거예요. 개공은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 확인해 드는 비용에 대해서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3번과 4번이 똑같은 질문이죠? 틀렸어요. 그래서 해설도 고쳐놓으세요. 매수, 임차를 갖다가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고쳐놓으세요. 네. 그래서 해설을 고쳐놓으세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답은 5번인데 5번 개공은 주택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료율을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중개사무소에는 총 4가지 서류를 게시하죠. 게시하는 서류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업무 보증 설정 증명서류, 중개 보수 및 실비표입니다. 이때 보수 및 실비에 대한 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에서 정한 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 주택 외의 물건은 시도조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시도조례표 요 빈 여백에 주택이 아닌 주택 외의 물건에 대한 중개 보수에 대해서는 개공이 자기가 얼마 받을지를 별도로 주택이 아닌 물건은 거래 금액의 몇 퍼센트를 받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이 표에다가 명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명시했으면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이제 5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이제 계산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제 10번부터는 이제 계산 문제가 되는데, 계산 문제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볼까요? 예. 계산 문제는 어렵지를 않은데 실수를 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문제를지 주택이 아닌 문제를 냈는지,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받는 문제인지 쌍방에게 받는 문제인지, 즉 매매 거래에서는 매도인에게만 받는지 매수인에게만 받는지, 매도인과 매수인을 합쳐서 받는지, 임대인에게 받는 문제인지 임차인에게서 받는 문제인지, 또는 임대인 임차인을 합쳐서 받을 보수를 물어봤는지, 또한 점유 계정인지 점유 계정이 아닌지, 이런 내용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 개공이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 딱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3분의 1이면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죠. 그럼 주택이다, 주택 외다. 주택 외라는 것부터 딱 찾아야죠. 그럼 주택 외면은 주택이 아닌 물건이잖아요. 이거는 오피스텔도 아니죠. 그러니까 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하는 거죠. 이게 딱 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매매와 임대 자격을 동시에 중개했다. 개공이 갑과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 최고액은 갑과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걸 물어보세요. 갑과 을로부터 받았으니까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이걸 딱 지켜야죠. 갑으로도 받고 을로부터도 받을 수 있는 총액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매매와 임대차를 같이 중개하다 그랬죠. 매매. 자, 그러면 계약 조건 맞던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인데, 갑은 매도인이면서 임차인이 되는 것이고, 을은 매수인이면서 임대인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고 두 가지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죠. 점유 계정이에요. 그러면 매매에 대한 보수만 받는 것이고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매매 금액이 얼마야? 1억 5천만 원이 났어요. 그럼 거래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에 대해서 합의된 중개보수, 약정보수는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을 약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 밑에 임대차에 대한 계약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기회를 줬으면 매매에 대한 보수만 받을 수 있지 임대에 대한 보수는 받지 못하니까 이건 헷갈려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X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이 있어요. 이거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왜?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니까 주택 외잖아요. 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조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최고율 0.9% 범위에서 협의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0.9%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거래 금액은 0.9%, 거래 금액은 매매 금액 1억 5천만 원 곱하기 0.99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90만 원, 5, 9, 45, 135만 원이 산출되죠. 135만 원을 매도인이면서 임차인인 갑으로부터도 135만 원을 받는 것이고, 이 135만 원을 매수인이면서 임대인으로부터도 135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 경우 갑과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을 왔으니까 전체는 27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럼 답은 270만 원을 딱 골라야죠. 답은 270만 원 5번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아주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기초적인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완전히 실수예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니까 이거는 주택 외의 보수 규정을 적용하는구나. 주택 외의 보수 규정은 오피스텔이냐 아니냐 해서 나눠지고, 오피스텔이 아닌 건 무조건 다 0.9% 범위에서 협의 결정한다. 그리고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고 두 가지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니까 매매 보수 하나만 적용해서 받는구나. 이게 딱 오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갑과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쌍방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딱 체크하는 거죠. 자, 이번엔 11번 문제 보세요. 11번. 개공이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 와,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니까 이건 주택에 대한 보수니까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조례에 따라 받는거나 시도 조례를 적용한다는 걸 봐야죠.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했다. 개공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은 이것도 쌍방으로부터 받는 거라. 자, 매매와 임대차를 중개했대요. 동시에. 그러면 계약 조건 봤더니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인데 갑은 매도이면서 임차인, 을은 매수이면서 임대인. 그러면 매매에 대한 보수 하나만 바꾸는 거라. 매매 금액이 1억 원이라구나. 그리고 매매 계약에 대해서 합의된 보수는 100만 원이라구나. 임대차 계약 볼 필요도 없죠. 매매에 대한 보수만 받지 임대차를 못 받으니까. 근데 주택이니까 조례를 적용. 조례를 찾아보니까 X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은 매매 대금이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상환율은 0.5%. 한도액은 80만 원. 한도액이 80만 원 줘주세요. 그럼 계산해봐요. 매매 금액 1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억 원 곱하기 0.5 하면 50만 원. 산출액과 한도액이 서로 달라. 그럴 때는 적은 걸 받는 거예요. 50만 원. 이 50만 원을 매도인에게도 50만 원. 그래서 매수인에게도 50만 원 각각 받으니까 총 50만 원씩 받으니까 각각 받으니까 총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3번 1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 헷갈리지 않게 비교해서 꼭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12번 문제 봅니다. 자, 10번과 11번은 점유 개정 문제고 12번 문제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12번. Y도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공 A의 중개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의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인 건축물이에요. 그럼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2분의 1 이상에는 2분의 1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건 주택에 대한 보수가 적용되니까 조례를 봐야 되는구나. 딱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이러한 2분의 1인 건축물을 1억 5천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을이 임차인 병에게 X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 개공 A가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을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박스에 조건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경우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의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매도인 매수인이야. 얼마? 1억 5천만 원. 근데 이 매수인이 자기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게 임대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럼 동일한 중개 대상물이라 하더라도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인데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을과 병이네. 그럼 두 가지 계약의 당사자가 다르니까 매매에 대한 보수도 받을 수 있고 임대에 대한 보수도 받을 수 있다 이게요. 이때 임대차에 대한 조건은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는 30만 원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그럼 두 가지 계약에 대한 보수를 따로따로 받으니까 매매에 대한 보수부터 봐요. 매매에 대한 보수는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이니까 요율을 봤더니 요율이 매매교환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0.5%래요. 그럼 1억 5천만 원 곱하기 0.5%를 곱하니까 75만 원이 산출돼. 75만 원인데 한도액은 80만 원이야. 그럼 적은 거 75만 원을 갑으로부터도 75만 원을 받고 을로부터도 75만 원을 받는 거예요.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봐요. 임대차 보수는 월세가 30만 원이에요. 그럼 월세 30만 원 곱하기 일단 100을 해봐요. 그러면 3천만 원. 거기다가 보증금 1,000만 원을 더해요. 그러면 4천만 원. 이와 같이 월세 곱하기 100 곱하기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이를 거래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죠. 다시 계산하는 거죠. 어떻게? 월세 30만 원 곱하기 70. 그럼 37, 21, 2,100만 원. 거기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더해요. 그러면 거래 금액은 3,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거래 금액은 3,100만 원이고 요율을 봤더니 임대차인 경우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거래 요율은 0.5%로 주셨어요. 그리고 한도액은 15만 원으로 주셨어요. 한도액은 15만 원. 그러면 계산해봐요. 31만 원 곱하기 0.5%는 5, 3, 15만 원. 15만 원에다가 오히려 15만 5천 원이 산출액이죠. 근데 한도액은 15만 원. 한도액이 적죠. 그러면 산출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도액 15만 원을 임대인 을로부터도 15만 원. 그 다음에 임차인 병으로부터도 15만 원을 각각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을로부터는 매매 보수로다가 75만 원, 또한 을로부터는 임대차 보수로 15만 원. 합치니까 총 9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정답을 찾아보면 1번 9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런 계산 문제도 명확하게 풀 줄 알아야 되겠죠. 13, 14번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똑같은 유형의 문제로서 그냥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볼까 하면 이제 18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8번 문제가 이제 바로 오피스텔에 대한 문제인데, 오피스텔 문제도 여러분이 잘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계산 문제를 틀리는 분은 거의 사실은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 1명에 해당되질 마시기 바랍니다. 네. 18번 문제를 봅니다. 네.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을 중개했어요. 가로고 상하 수도 시설이 갖추어지고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다 갖춰져야 돼요. 그런 경우 매매 금액이 2억 원으로 거래 계약을 중개했다. 매매 2억. 이 경우 개공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은 했어요. 총액은 누구한테 받는지 안 나왔고 개공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을 물어봤으니까 매도인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피스텔인데 요 85제곱미터 이하고 다 주거용으로 다 모든 걸 갖춰 있으면 요율은 0.5%죠. 여기서 보수는 최고율을 합의했으니까 1,000분의 5니까 0.5%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2, 5, 10, 1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 100만 원을 매도인에게도 100만 원, 매수인에게도 100만 원. 그러니까 총 얼마 받는 거예요? 200만 원. 그럼 답을 찾다 보니까 200만 원 4번이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19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19번 문제. 개공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 가로고 상하 수도 시설이 갖춰진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모두 갖춰져요. 85제곱미터 이하랍니다. 이것도 맞아요. 자, 근데 보증금 2,600만 원, 월차임인 20만 원, 월세는 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2,6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중개했습니다. 개공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은 임대인이니까 일방이에요. 일방. 임대인 일방으로부터. 그리고 보수는 최고율을 합의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피스텔인데 85제곱미터 이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 있는 주거용이면 이거는 요율은 몇 퍼센트를 적용하냐? 0.4%를 적용한다는 것을 딱 알아야죠. 그러면 거래금액 봅니다. 2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2천만 원. 거기다 보증금 2,600을 더하면 4,600이 나와요. 이와 같이 월세 곱하기 100, 보증금을 더하는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이를 거래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계산하는 거죠. 어떻게? 20만 원 곱하기 70. 거기다가 보증금 2,600만 원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 곱하기 70하면 274, 1,400만 원. 1,400만 원에다 2,600을 더하면 거래금액은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4천만 원이니까 요율은 0.4%를 곱해요. 그러면 4, 4, 16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 16만 원을 임대인에게도 16만 원, 임차인에게도 16만 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16만 원이 되겠죠. 16만 원 찾아보니까 답이 1번에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19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도 봐요. 이 오피스텔 문제를 제가 풀어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의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실수하지 마시고. 예. 자, 그러면 20번 문제 봅니다. 네. 개공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이래요. 오피스텔인데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이래요. 그 다음에 보증금 2,600, 월세 20만 원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월세는 20만 원, 그 다음에
보증금은 2,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공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은 이것도 일방이에요. 누구? 임대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가로를 두고 봤더니 상하 수도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대. 상하 수도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았대. 부엌이 없거나 화장실이 없거나 목욕시설이 하나라도 없다면 이거는 0.9%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한다는 걸 딱 감을 잡아야죠. 가려고 최고율을 합의했어요. 그러면 요율은 0.9%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거래금액은 2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2,000. 거기다 2,600 더하면 4,600. 이거를 5천만 원 미만이니까 거래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20만 원 곱하기 70을 하는 거예요. 2724 1,400만 원. 거기다가 2,600을 더해요. 그러면 4천만 원이 거래금액이에요. 4천만 원에다 0.9%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4고 36. 36만 원이란 임대차 중개보수를 임대인에게도 36만 원, 임차인에게도 36만 원. 여기서 물어본 것은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36만 원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4번. 자, 21번 마지막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21번 문제. 21번이 마지막 문제인데요. 갑은 개공 병에게 중개를 위하여 을 소유의 전용 면적 9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와, 오피스텔인데 90제곱미터래요. 그러면 이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요율은 0.9%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한다는 것을 딱 무슨 눈치를 닦아야죠. 이같이 9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600만 원, 월차임 20만 원 임대차 계약했다. 최고율을 적용했다. 최고율은 0.9%. 이 경우 개공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는 갑으로부터 받으니까 이건 일방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네? 결국 임차인 일방으로부터 받는 걸 물어본 거죠. 가려고 임차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목욕시설로 업무시설로 상하수설이 갖춰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지우셔야 돼요. 요거 가로 내용 싹 지우세요. 거기서 한도액은 해놓고 거기에 가로 내용 있죠. 가로 내용을 싹 지우세요. 그래서 최고 한도액은 해는 그 다음 지문 가로 열고 임차인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목욕시설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목욕시설 그냥 두세요. 지우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임차인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목욕시설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부엌 화장실 다 갖췄다. 다 그대로 두세요. 근데 아무리 목욕시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다 하더라도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니까 이거는 0.9%예요. 그러면 거래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는데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 월세 곱하기 100 하면 7, 거기다 보증금 더하면 4,600. 근데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월세 20만 원 곱하기 70을 더하면 1,400. 거기다 보증금 2,600 더하면 거래금액은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거기다 요율을 0.9%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또 36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임차인으로부터도 36만 원, 임대인으로부터도 36만 원을 받으니까 문제에서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36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럼 정답은 1번 36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중개보수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교재 180페이지 있는 교육보칙협회부터 할 건데요.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여름철이기 때문에 아마 휴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여름 휴가가 있으면은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8월 첫째 주부터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뵐까요? 수고하셨습니다.